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활용하는 분야에서 이제 평가를 마치고 계획을 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내용은 식사 계획을 할 때의 개요,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식사 계획에 대한 내용, 또 집단에 대한 식사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분야별 활용 방안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를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계획을 할 때의 개요는 큰 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영양이 부족하거나 과잉이 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식사를 하도록 계획을 하는 것이 이 기본적인 틀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 틀에서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이용이 될 수 있는가? 개인이나 단체를 이제 집단에 있어서 계획을 할 때도 쓰여지긴 하지만 정부에서 식품 보조 프로그램이라든지 식사 지침을 만드는 것, 식품 표시, 강화, 개발, 식품 안정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런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이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식사 계획을 할 때는 그 구체적인 목표에 맞도록 영양 섭취 기준을 활용해라. 그 말은 영양 섭취 기준이 한 가지 기준으로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평균, 권장, 충분, 상한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내용은 각 기준을 적절히 활용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영양 부족이나 과잉이 낮아지도록 식사를 계획하는 것이 식사 계획에서 영양소 섭취 기준을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의 경우와 이제 단체의 경우에 있어서의 목적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개인의 경우는 권장 섭취량이나 충분 섭취량 가까운 곳까지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단체의 경우는 평균 필요량과 상한 섭취량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기준에 있어서 부족이나 과잉의 위험이 적도록 식사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계획의 마지막 평가는 단체의 경우는 이전에 실시했었던 조사보다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은 사람이 줄어야 하고 상한 섭취량보다 많이 먹는 사람이 줄어야 하는 그런 식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평가 부분에서도 한번 봤던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이 지표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균, 권장, 충분, 상한으로 나눠져 있고, 평균 같은 경우는 그 개념 자체가 집단에 있어서 중간값 50%가 만족하는 섭취량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어요. 50번째. 사람에게 맞는 것. 그다음에 권장 섭취량은 평균 필요량에다가 표준 편차의 2배를 더한 값을 우리가 계산한 값인데, 그걸로 분포도를 측정해서 섭취량을 살펴봤더니 97에서 98%의 필요량을 만족하는 섭취량이더라. 그리고 충분 섭취량 같은 경우는 평균과 권장을 설정할 수 없는 영양소의 경우에 그 특정 집단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 집단은 건강한 집단이에요. 건강한 집단에서 역학적 연구, 그 사람이 얼마나 먹었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 분포에 대한 중앙값을 가지고 설정하는 값이 충분 섭취량이다. 상한 섭취량은 과다 섭취로 인해서 건강 위해 위험이 없는,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상한 섭취량이고, 이걸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과다 섭취로 인한 위험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거 확률은 1이지만 곱하기 100을 해서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위험할 확률이 10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계속 높아지면요, 여기서도 위험과 안전, 이건 부족할 확률이 전혀 안 먹었을 적에는 100%, 1이었다가 점점 줄어서 가장 안전한 것은 충분과 권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권장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충분 같은 경우는 거의 만족하는 거다. 그리고 상한을 지나서부터는 위험도가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개인에게 이 지표들이 적용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평가에서 우리가 봤던 어떤 예시에서 적절하다, 부족하다,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그렇게 판정할 수도 있지만, 퍼센트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균 필요량은 50%이고 권장은 97에서 98%라는 개념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고 있으면 부족할 확률이 50% 이상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판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평균과 권장 사이에서 먹고 있는 어떤 점이 찍힌다면 그 사람은 부족할 확률이 50%보다는 작고 2에서 3%보다는 많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충분 섭취량까지 먹는다 그러면 부족할 확률은 2에서 3%보다 작다.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라고 이제 설명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집단에 있어서는 어떤 수치가 달라지는가 하면 여기에서 보면은 부족한 사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했을 때 평균 필요량만큼 먹게 되면 우리 집단이 10명이면 평균 필요량만큼을 평균 섭취량만큼 먹고 있다. 그러니까 10명이 먹었는 걸 모두 다 더해서 나누기 10을 했는 수치가 평균 필요량과 같다면 5명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위에서 기준에 있어서 한 90% 정도에 해당하는 걸로 보면 10명 중에 9명은 부족한 것이고 1명만 충분할 수밖에 없다. 먹는 그 수준이 이렇게 되니까요. 그죠? 1명. 그 다음에 평균은 반, 권장 섭취량만큼 먹게 되면 부족한 사람이 거의 없다. 아니면 요까지 오면 그다음에 권장 섭취량은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2명도 아니죠. 1명 거의. 그 정도만 이제 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20%에 해당하는 거니까 2명이 부족하고 8명은 만족스럽다. 라는 걸로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지표들이 집단에게 있어서 개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로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확률적인 접근법으로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계획에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정리한 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빨갛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볼 건데 나머지 것들 한번 먼저 본다면 식사 계획에 있어서 개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할 때 권장 섭취량을 목표로 해서 합니다. 평소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 이하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권장 섭취량까지 먹어야 됩니다 라고 권고를 하는 거고 충분 섭취량도 충분 섭취량 가깝게 먹도록 하세요 라고 목표를 잡아요. 이 두 가지가 목표이고 상한 섭취량보다는 적게 먹으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주는 권고안이죠. 근데 평균 필요량은 개인 섭취 목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가 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해당하고 있는 평균 필요량의 퍼센트는 1번부터 100번까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양을 순서대로 조금 먹어도 건강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까지 쭉 정리를 했는 사람들 중에서 평균 필요량은 50번째에 있는 사람이 먹는 양이에요. 그래서 50번까지만 만족하는 수를 보편적으로 목표치로 삼는다면 나머지 51번부터 100번까지는 거기에 맞춰서 먹으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적인 목표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1번부터 100번까지에 해당하는 필요량에 대한 거는 나온 데이터지만 그걸 조사하는 나에 대한 것은 내가 몇 번째 사람하고 비슷한 류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큼을 만족하게 한다면 내가 만약에 내 몸이 한 80번에 해당하는 사람이랑 비슷하다. 근데 50번을 목표로 해서 먹었다. 50번의 필요량을. 그럼 전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요 개인과는 좀 다르죠. 요 두 가지를 먼저 볼 텐데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의 숫자,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식사 계획을 할 때.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식단을 짜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계획에 있어서의 기준을 보면은 상한 섭취량 이상 먹는 사람들도 비율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 섭취량 같은 경우는 집단에서 섭취량의 중간값이 충분 섭취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요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권장 섭취량의 경우는 집단에 있어서 식사 계획의 목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것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자료에서 이제 설명이 될 텐데 순서대로 보면 일단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제목을 보시면요. 집단의 평균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과 같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 집단에서 먹었는 그 어떤 영양소에 대해서 먹었던 걸 다 더해서 그 사람 수의 n분의 1로 나누었는 그 숫자가 우연히 평균 필요량과 같았던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부족할 확률이랑 여기에 있는 분포도를 같이 겸비했던 곡선을 크로스 시켜 봤더니
우리 집단에서 부족하게 먹는 사람이 한 50% 존재한다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맞는 거죠. 왜냐하면 평균 섭취량과 평균 필요량에 있어서 평균 필요량은 50번째 사람이 만족하는 거니까 나머지 60번에서부터 100번 해당하는 사람이 이 정도 먹고 있으면 부족하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랑 딱 맞아요. 그래서 집단의 경우는 절반의 대상자에서 부족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영양소 섭취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집단의 경우는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사람의 비율이 낮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평균 섭취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숫자를 더 낮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다. 평균 필요량을 우리가 이용해서 집단의 식사 계획을 한다면 그 집단 속에서 먹는 사람들의 평균보다 적게 먹는 사람을 많이 줄여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봐야지 되는 두 번째는 만약에 한 집단의 평균 섭취량, 먹었는 것을 모두 더해서 n분의 1 했는 수치가 우연히 권장 섭취량이랑 딱 맞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 집단에서 2에서 3%는 부족할지는 몰라도 97%에서 98%는 만족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래프, 그러니까 여기서 읽어보시면 영양소 섭취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 지표 중에 하나인데, 개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섭취했을 경우 부족할 확률이 거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기준상. 왜냐하면 98%이기 때문에. 근데 집단의 경우는 섭취량의 평균값, 그러니까 평균 섭취량이 권장 섭취량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섭취량의 분포도를 이렇게 그려보니 부족하다고 되어져 있는 빨간 부분에 대한 면적이 늘 16에서 17%가 존재한다는 자료가 나온 거예요. 이론상으로. 그래서 사람까지 언제나 이제 이런 분포도를 보면 섭취량이 부족한 사람부터 필요량이 많은 사람까지 존재함으로 부족할 확률을 가질 대상자가 항상 16에서 17%가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장 섭취량만큼 목표로 해서, 이 목표라는 것은 우리 집단이 먹었는 평균 섭취량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먹었는 섭취량을 다 더해서 나누기 n분의 1을 해봤더니 권장 섭취량과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늘 이만큼 부족한 사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목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게 된다는 이 이론 때문에 권장을 쓰지 않는다. 따라서 집단의 식사 개선을 위한 평가나 계획에는 권장 섭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할 때는 이 권장 섭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 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분 섭취량에 대한 부분을 또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집단의 평균 섭취량을 이 충분 섭취량과 같은 경우를 통해서 해봤더니 이렇게 먹었을 경우에는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안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만큼 충분 섭취량만큼 먹고 있는 집단이 있다면 그 섭취 상태는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표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간단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제목인 개인의 식사 계획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개인의 식사 계획은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식사를 계획할 때는 제일 먼저 필요량에 따라 탄단지를 에너지 적정 비율에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영양소들은 권장이나 충분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충족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상한 섭취량은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걸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일상 섭취량이 권장이나 충분과 비슷한 정도로 먹게 한다. 그래서 여기 작은 1번은 여기 평균을 쓰지 않았죠. 그러니까 평균도 포함을 해라. 에너지만 평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하고, 상한 섭취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초과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식사 계획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개인에게 일일 필요한 에너지 양을 먼저 계산을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량 영양소, 비타민과 무기질이 아닌 다른 영양소들, 다량 영양소들 분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영양소들 중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내가 결정을 해서 계획을 하는데 반영할 것인가를 이제 정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권장 식사 패턴을 이용해서 식사를 계획하는데, 권장 식사 패턴은 우리가 다음 단원쯤에서 이제 배울 건데, 이거는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권장 식사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먹으면 충분히 그 열량을 충족할 수 있다라는 어떤 표인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여기 일일 에너지 필요량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일일 에너지 필요량 계산은 필요 추정량 계산 공식을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표가 있어요. 성인의 경우는
이 에너지 필요량을 하는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해당하는 개인이 신체 활동 개수가 굉장히 뭐 활동적이다, 아니면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저활동적이다, 이런 것들을 이 지수에다 넣어서 개수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 필요량을 계산을 할 때 혹시 너무 과체중이거나 저체중인 사람은 나온 값에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적게 먹는다거나 더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다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계산의 시작은 이 계산 공식에서 시작을 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방금 얘기했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본다면, 개인의 경우는 일일 에너지 필요량 계산을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과체중과 저체중인 사람은 조정을 해라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예시를 보면 어떤 사람이 활동은 저활동이고 키가 157, 몸무게 60, 55세 여성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계산을 쭉 했습니다. 앞에 있는 식에 따라서. 그랬더니 1901.8kcal가 계산이 됐고, 이 사람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서 BMI를 했더니 24.3인 과체중이 된다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계획을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과체중이니까 체질량 BMI를 23 정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몸무게를 좀 3kg 정도 감량을 해야겠다 라는 계획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킬로칼로리는 이렇게 나왔지만 조금 조절을 한다는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섭취하여서 이 사람의 경우는 너무 무리한 시기 제한 없이 활동 강도를 좀 높여서 감량을 권장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먹는 양을 너무 많이 줄이지 말자. 그 대신에 활동 강도를 높여서 체중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로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탄단지에 관련된 다량 영양소를 분배를 해요, 우선순위. 그래서 탄수화물 55에서 65, 단백질 7에서 20, 지질은 15에서 30% 안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과 무기질의 필요량을 정할 때 권장 섭취량 수준, 혹은 권장이 없으면 충분 섭취량 수준에 준하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나왔던 이 여성분, 50대 여성의 일일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제시된 그 기준 중에서 이걸 다 정리를 해본다면, 권장 섭취량이나 충분 섭취량을 충족하고 상한은 넘기지 않는,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사를 계획하는 것이 좋겠고, 무기질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적용을 할 때 우리나라의 그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은 식이섬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칼슘, 철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를 좀 더 충분히 섭취하도록 우리가 정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고려를 해보자라는 걸로 우리가 예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만들어졌어요. 몇 킬로칼로리냐. 그리고 1900 얼마가 나왔는데 칼로리는 별로 줄이지 말고 운동으로 빼자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1900인데 권장 식사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1900kcal를 먹는 성인의 경우는 1900 B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정도 하면 좋게 했다라고 하는 권장 식사 패턴을 제시하고 있어요. 1900이면서 어른이면 B, A, B는 A라는 타입이 들어가면 우유를 2번 먹는 거고, B가 들어가면 하나인데 성인의 경우는 주로 B타입이에요. 그래서 1900 B타입에서는 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섭취 횟수를 3, 곡류 3, 고기 생선 달걀 콩류 4, 채소 8, 과일 2, 우유 1, 유지 당류 4 정도 먹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하면 1900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도록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분배를 해서 새끼에 먹을 수 있는 횟수를 일단 정합니다. 정해서 이제 지금 식단을 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제 식단을 쭉 어떤 것을 먹을 것인지를 정한 다음에 이것에 들어가는 양을 앞에서 설명했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걸 봤냐면 아침에 1, 점심에 1, 저녁에 1 먹도록 했어요. 곡류를. 그러니까 쌀밥이고 여기 소면이고 잡곡밥을 먹으면 이 1 단위가 되도록 양 조절을 이렇게 시기 조절을 하기 위한 식단표에서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1, 또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같은 경우도 이것도 1, 1이고, 채소 같은 경우는 봅시다. 2, 3, 3 해서 아침에 2단위니까 아침 같은 경우에 채소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보세요. 아침에 채소류네. 채소류가 2고
여기서는 2를 넘쳤네. 맞추지를 못했네. 그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맞춰서 채소하고 과일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유제품이랑 유지당류, 그 다음에 간식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1900kcal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의 식사 구성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일반인들도 쉽게 그 칼로리에 맞는 식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수치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리고 유지당류 같은 경우는 소량씩 사용하되, 그러니까 어느 끼니에 얼마큼 먹으라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커피 믹스나 단 음료 섭취 시에도 그 양을 포함시켜야 된다. 유지당류는 적게 먹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와서 개인에 대한 것을 했다면 집단에 있어서의 그 식사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요. 집단의 식사 계획은 저 앞에서 개요할 때 했던 것처럼 평균 필요량과 상한 섭취량을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두 가지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집단에 있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는 대상자의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우리가 여기서 그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냐면, 집단의 식사 계획을 할 때 사람 숫자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공한 어떤 급식소에서 비타민 A를 제공을 했더니 평균 값을 구했을 적에 그 권장 섭취량 수준까지 왔으니 잘 먹었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평균보다 적게 먹는 대상자들의 비율을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도록 식사를 제공해라 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섭취량 분포를 이동시키고, 또 하나 상한 섭취량보다 적은 양의 중앙값을 선정하여서 식사를 계획해라.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적게 먹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메뉴를 짜서 이 정도 먹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 양이 상한은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상한 섭취량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해라. 이것은 평상시에 영양소 결핍 과잉의 섭취를 막고 부적절한 영양을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을 줄이기 위함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적에는 한 영양소에 대한 것만은 가능하지만 여러 영양소를 복합적으로 하면 우리가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기는 하지만 의미는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집단의 식사 계획을 할 때 권장 섭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어떤 특정한 집단의 경우에는 성장이나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쓸 수도 있다. 원칙은 안 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권장 섭취량을 계획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식사 계획의 기준은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식사 계획 시에 일일 에너지 필요량에 따라서 탄단지가 적정 비율을 충족하면서 또 평균 영양소 섭취량이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면서 상한 섭취량을 통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평균 영양소 섭취량이에요. 그러니까 섭취량의 평균 값이 권장을 충족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상한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단에 있어서 식사 계획의 큰 틀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목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집단의 식사 계획은 평균 섭취량이 어디까지 온다가 아니에요.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을 줄이자, 상한 섭취량보다 많이 먹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자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평균 필요량 이하와 상한 섭취량 이상 섭취자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 목적인데, 이렇게 하면서 부족이나 과잉으로 인한 위험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평균 필요량 미만인 사람의 비율을 줄여라, 상한보다 많이 먹는 사람의 비율을 줄여라 라고 되어져 있고, 충분 섭취량이 설정된 영양소 같은 경우는 그 집단의 평균 섭취량의 중앙값이 충분 섭취량이 되도록 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균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충분 섭취량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봤던 표에서 의미했듯이 충분 섭취량만큼 먹으면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충분의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식사 계획은 일단 식사 섭취 상태를 평가한 종합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계획을 할 것이고, 연령이나 성별 등 집단의 특색을 파악하고, 또 에너지 요구량, 영양소, 그런 하위 집단 여부, 하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이
동일한 연령대에 동일한 성별의 같은 사람이 되어져 있고 이 사람들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고 연령대도 다 많고 또 그 속에서 또 표준 편차 같은 것들도 생기면서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는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단이 있는지 대부분이 있겠죠. 그죠? 있다고 했을 때 이 식사 계획을 실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좀 깊이 봐야 될 것이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